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낸다고 하니 주변에서 평탄하게 살아오지 않았냐고 의문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제 인생은 제법 구불구불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던 그 마음이 제 인생을 살리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폭풍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 이용당할 뻔한 순간을 코앞에 두고 돌아선 적 있나요?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겁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가 겪은 굴곡진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랄게요. 지금부터 사연 들어봐 주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자수성가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자수성가했다고 하면 금수저로 부모님 지원받았으면서 뻔뻔하게 혼자 힘으로 일어난 척하는 거 아니냐는 뒷말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말도 못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당장 쌀이 떨어져서 굶어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집안에 온기가 없어서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는 방 안에서 덜덜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전기장판 같은 건 사치였고 엄마랑 제가 한 이불을 덮어 서로에게 기대야 했죠. 심지어 옷장에는 언제나 물려받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주워오신 옷이 같은 반 친구가 버린 거라는 게 들통나서 비웃음을 산 적도 있었죠. 야, 얘들아, 이것 봐. 나은이 얘가 입은 옷 내가 입다가 버린 거다? 너 설마 주워 입고 다니냐? 어떻게 내가 버린 옷을 네가 입고 있어? 괜히 똑같은 거라고 핑계댈 생각은 하지 마. 이거 울 언니가 입던 옷인데 내가 물려받은 거라 보기 드물거든. 친구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다는 듯이 왁자지껄하게 웃어 제꼈는데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분명 엄마는 저만큼이나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 하실 뿐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엄마 몰래 갖다 버리는 걸로 만족했어요. 아무래도 다시 입기에는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두 집 살림하면서 버는 돈을 모조리 상간녀한테 갖다 바쳤거든요. 아주 작정하고 엄마랑 저를 버린 거였죠.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런 건 관심도 없어. 하지만 나은이가 안쓰럽지도 않아? 갑자기 아빠 없이 살게 됐는데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야 하냐고. 생활비라도 내놔. 그 여자한테 가든 말든 생활비는 내놓고 가. 내가 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당신 좋은 일 시키라는 거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돈 벌어야 힘이 나지 않겠어? 당신도 누구 만날 거면 만나. 나는 반대하지 않을 거니까. 사랑하면 세상이 아주 달라 보이거든. 엄마는 어린 저를 키우면서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셨습니다. 새벽부터 김이 서린 창문을 닦아내고 나가셔서 시장통 허드렛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기가 세고 거친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셨죠. 그리고 국밥집 이모님이 갑자기 빠졌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리 채우러 서빙하러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길가에 좌판을 깔고 양말이나 머리끝 같은 것도 파셨어요. 때로는 아파트 청소 용역 일도 나가셨는데 항상 다녀오신 다음에는 몸살이 나시더라고요. 심지어 발에 물집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연고발을 여유도 없이 출근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에 치여 보내시다가 휘청거리며 퇴근하시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꼭 이렇게 매번 나가셔야 해요? 저는 반찬 많이 없어도 괜찮고 엄마만 건강하게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몸에 병날 정도로 일 다니지는 마세요. 우리 나은이가 마음씨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엄마는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나은이 보면 힘이 나. 그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딸 하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니까. 당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제 눈에도 엄마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상간녀랑 낳은 이복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당연히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난리가 나셨죠. 당신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짓밟아 버릴 수 있어? 나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앞에까지 데려올 생각을 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엄마가 울분을 토해내시는데 저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생계에 문제 없도록 생활비 주면 되잖아. 애가 무슨 죄야? 얘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니까 키워만 줘.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 당신도 생활비 받는 거니까 그다지 손해는 아니잖아. 나니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 엄마는 제 앞에서 한없이 마음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기를 바라셨겠죠. 그래서 엄마는 조심스럽게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왕 같이 키우기로 결심하신 만큼 저와 이복 동생을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쩌면 엄마를 빼앗긴 기분도 들 테니 서운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랑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야속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계실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대학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나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가난으로 고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일찍 체감한 탓이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공부에 시간 투자하느니 돈이라도 벌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남들 다 대학 가는데 너만 안 가고 사회에 뛰어들면 외로울지도 몰라. 물론 나는 네 엄마니까 네 선택을 지지해 줄 거지만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게 좋겠구나.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선택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아무리 고생해도 손에 돈이 떨어지는 거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카페에서 일하고 마트 캐셔로도 뛰고 학원 청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모았을 때 당찬 각오로 쇼핑몰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처음부터 성과를 보일 수는 없었죠.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하루에 하나조차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한 번 거하게 말아먹고 다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복 동생은 장학금까지 받아 대학에 갔고요. 아빠가 눈에 띄게 자랑스러워 하셔서 얼마나 눈꼴 시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복 동생이 대뜸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 대학에 가면 독립할 거예요. 자취방구하고 싶은데 보증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비는 제가 알바해서 벌어볼게요. 처음에는 그저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자취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보기에 겨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그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빠는 바빠서 자주 집에 안 오시니까 모르셨죠? 셋이 사는 집에 둘이 다정하게 지낼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엄마 빈자리를 크게 느꼈다고요. 매일 울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고요.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너 이 자식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이복 동생을 차별했으면 몰라요. 시험 보고 오는 날이면 항상 고생했다면서 안아주고 무슨 일 없었는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만히 안겨있고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황당했어요. 우리 엄마 역시 억울해하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아빠만 호통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얘를 차별하면서 키웠다 이거야. 이럴 거면 진작 키우기 싫다고 거절을 하든가. 어떻게 애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키울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미안하고 고맙게만 생각했네. 진짜 후회스러워 미치겠다. 내가 언제 차별했다는 거야? 당신 왜 내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데?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바로 의심부터 하는 거야?
나는 맹세코 차별하면서 키우지 않았어. 가슴으로 낳은 거라 생각했다고. 정작 아빠는 일만 하고 집안일은 전부 엄마에게 맡겼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어이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랑 살기를 택하면서 아빠랑 인연을 끊었어요. 그나마 제가 엄마 대신 나서서 고생한 건 인정하라고 난리쳤죠. 덕분에 집은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걸로 엄마의 마음이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겠어요? 마음 다해서 키운 이복 동생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엄마는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쇼핑몰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복 동생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무조건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가 모자라도록 직접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조금씩 고객이 생기고 매출이 오르더니 어느새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당연히 제 일상에 여유가 생겨서 기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좋아하시니 행복하더라고요.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한으로 남았는데 네 스스로의 인생을 갖고 나가는 걸 보니까 든든하다. 꼭 성공하지 않아도 이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딸이었겠지만 이제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마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꼭 참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엄마도 예전에 저 키우면서 뭐라도 해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렇게 저는 지갑 사정이 넉넉해지고 결혼 정년기까지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선자리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모두 웃으며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하도 거절만 하니까 일부러 몰래 약속을 만들고 그 자리에 저를 오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선자 역할을 한 지인에게 불같이 화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누군가 제안을 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애초에 싹을 잘라내야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나은 씨 이대로 혼자 살 생각은 아니지? 누구라도 멋진 신랑감 물어서 시집가야 하지 않겠어? 나중에 외로워진단 말이야. 나이 차서 고르려고 하면 이미 늦어. 괜찮은 시기에 얼른 주변 둘러봐야 돼. 정 주변에 누가 없으면 내가 훤칠한 남자랑 자리 한번 만들어줄게.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 딱히 없거든요.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다른 분들 서로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도 바쁘고 성격도 딱히 결혼이랑 안 맞을 거예요.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선하셨다가 곤란해지실까 봐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를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 혼자 두고 시집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자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각인되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엄마의 생각은 저랑 다르셨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시집을 갈 수만 있다면 기회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나나 너 정도 되면 주변에서 남자 소개해주겠다는 말 많이 나오지 않어? 그리고 소개 자리 아니어도 누가 연락 좀 물어볼 텐데. 설마 너 나 때문에 거절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날 생각부터 해야 한다. 왜요? 제가 얼른 엄마 곁을 떠나서 시집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걸 바라시는 거라면 포기하시는 게 좋을걸요? 저는 엄마 없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엄마 옆에서 숨 쉬도록 놔두세요. 얘는 참 어디서 그런 멘트를 배워온 건지 모르겠네. 우리 딸도 진짜 걱정이 크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시집 못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엄마는 저한테 얼른 좋은 배필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엄마 없이 살 수 없다며 애교 피우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근할 때를 제외하면 엄마 곁에서 껌딱지처럼 살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시름시름 앓는 것 같더군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드셨는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부쩍 늘었고요. 예전 같으면 아침밥부터 찌개, 국물 간까지 맞춰내시던 분이 생각에 잠겨 밥솥 뚜껑조차 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입맛도 없다는 핑계로 식사도 자꾸 거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았죠. 엄마, 어디 아프세요? 뭐 잘못 드신 건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대로 가만히 집에 있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별거 아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병원까지 가는 게 더 귀찮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괜찮어. 제가 아무리 끈질기게 어디 안 좋은 거냐고 물어도 엄마는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강검진 패키지를 아예 끊어드렸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별 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상태는 여전히 나쁜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병인데 몰라서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쇼핑몰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매일 출근하는 편이었지만 당분간 재택으로 일을 보면서 엄마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재택으로 집에 붙어서 엄마를 관찰하다 보니까 엄마가 왜 신경이 곤두섰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또래의 아저씨가 꾸준히 찾아오시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택배 기사인 줄 알았는데 오로지 엄마를 위해 꽃다발을 사서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발 좀 그만 찾아오세요. 저는 재혼 같은 건 관심에도 없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거절을 해야 그만 찾아오실 거죠? 저랑 가까워져 봤자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말동무로 지내는 것도 아닙니까?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외로워하지 말고 잘 지내봐요. 제가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는 아빠한테 거하게 대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혼에 제만 나와도 치를 떠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끈기 있게 엄마와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토록 난처해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몸부터 튀어나가 아저씨를 제지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이분의 딸 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까지 거절하고 불편해하는데 계속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그만 오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좋게 좋게 말하지만 앞으로도 찾아오신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아이고, 아가씨.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잘 통할 것 같으니까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냥 이 나이 되면 친구 하나 생기는 것도 복이거든요. 사심 같은 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해는 가는데 계속 거절하잖아요. 한 번 거절했으면 받아들이셔야죠. 아저씨는 억울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걸 확인했으니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되돌아오신 줄 알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엄마랑 같이 돈독하게 마트를 다녀와서 주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덩치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한 남자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내가 먼저 침 발라놓은 자리잖아. 당장 꺼지지 못해? 니들이 뭔데 여기에 차를 대고 있어? 지금 빼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여기는 저희 집 앞이에요.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차 장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차부터 빼라고. 나는 여기에 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뭔 이유를 갖다 대도 소용없어. 진짜 이런 진상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랑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있겠나요? 솔직히 저도 대꾸는 했지만 속으로는 무섭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꼭 영화처럼 아저씨가 등장해서 구해줬습니다. 아니, 여기 집주인이라는데 무슨 그런 억지를 부립니까? 그냥 으름장만 놓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어디 경찰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모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진상도 더는 꼬장 부리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이전에 불편한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사드렸죠. 아저씨는 다시 한번 본인에게 사심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야, 따님도 아까 무서우셨을 텐데 어머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혹시 짝이 따로 없으면 우리 아들하고 만나볼래요? 나이도 비슷할 것 같고 성격도 잘 맞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엄마가 난처한 상황에 부딪힐 뻔했는데 어떻게 두고 시집 가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본인 아들을 소개하면서 사립학교의 교사로 근무 중이라고 하니 엄마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제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시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다지 원치 않았지만 터덜터덜 소개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보다도 엄마가 기대하면서 호들갑이었죠.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나쁘지 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랄까요. 허세 없이도 자신 있는 모습이 충분히 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벽을 허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근히 유머 감각도 느껴졌습니다. 뭔가 말장난을 툭툭 던지는데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자세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저 역시 말문이 술술 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보는 상대와 편안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느낀 감정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도 느낀 것 같더군요. 생각보다 우리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자리 나오기 전에 좀 긴장했거든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끝날까 봐 걱정도 됐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느끼긴 했어요. 사실 소개 자리는 진짜 마음 내려놓고 나오는 편인데 처음으로 느낌이 좋았네요. 다음번에는 제가 살 테니까 언제 가능하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이 느낌이 다음번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물론이고 아저씨까지 흐뭇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호감도 충분한 상태에서 주변의 응원을 받으니 사이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거의 매일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죠. 솔직히 저에게 이런 말랑말랑한 감정이 생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꽉 찬 채로 만난 만큼 결혼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연인이라고 해도 막상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나이만 고려해서 결혼을 서둘렀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확신을 안 주는 거야? 나는 당신이랑 쉽게 스쳐 지나갈 사이로 생각하지 않아. 언제든지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 나만큼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진지하니까 결혼을 서두를 수 없는 거야. 그냥 쉽게 갔다가 영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돌아오자는 마음일 수는 없잖아. 당신과 달라 보인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고민이 많거든. 이 정도 설명했으면 남자친구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꾸준히 얼른 합치고 싶다는 의지를 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우선 아침마다 출근 전에 집까지 찾아와 기다리다가 같이 출근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며 도시락을 싸오더군요. 게다가 SNS에는 항상 저와의 일상을 자랑하듯이 올려두고는 곧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미 저를 예비 신부인 것처럼 소개했더라고요. 분명 저는 처음 마주하는 분인데 이미 이름부터 직업까지 세세히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번 이별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당신이 정말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나랑 헤어지는 게 낫겠어. 괜히 당신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냥 헤어지자. 당신을 위한 거야. 아니야.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당신을 좋아하니까 마음이 조급했나 봐. 난 어차피 당신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없어. 다시는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헤어지지 말자. 남자친구는 막상 제가 이별을 말하면 울고불고 난리 나서 재회를 원했습니다. 저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좀 의아하다가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자친구와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가 임신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라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병원에 다녀야 축복이 찾아올까 말까인데 자연으로 찾아왔다는 건 역시 운명이라는 거 아닐까? 우리 좋은 부모가 돼보자.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저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남자친구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본인도 학교에 출근해야 하니까 정신 없을 텐데 따뜻한 죽을 한 번씩 끓여다 줬고요. 스쳐 지나가듯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루 이틀 내로 구해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냄새에 민감하다고 하니까 오래 사용하던 향수까지 끊었어요. 물론 본인 집에 두고 쓰던 방향제까지 전부 치우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병원을 가게 되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서 직접 차를 끌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도 제가 긴장할까봐 손을 꼭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정성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했죠. 당신은 진짜 왜 이제야 결혼하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분명 뱃속의 아이도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니까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10달 동안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물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절대로 당신이 나랑 미래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거든. 남자친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아빠랑은 다른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신뢰가 갔고 제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기로 확고하게 결심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랑 예비 시아버지 역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확실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잘된 일이야. 인연이라는 게 원래 갑자기 오는 거지.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네 가정을 번듯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요즘은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 하던데 축하할 일만 있는 것 같아서 좋구나. 나도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괜히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그러네. 우리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다. 예비 남편은 꼭 아빠가 될 날만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저를 챙겨줬습니다. 원래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이 다정했어요. 역시 제 선택이 현명했던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애초에 엄마랑 예비 시아버지를 통해 소개를 받았던 만큼 양가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얼굴을 맞대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떨리더라고요. 상견례 당일이 되고 엄마는 친구분들과 점심 약속이 있으시다고 해서 따로 오신다고 하길래 저는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도 도착하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황스러워하면서 문 앞을 살펴보니 제가 잘못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 원래 약속 장소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이 룸으로 나뉘어 있기는 했지만 벽이 얇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옆방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익숙한 말투가 들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5억은 뜯어낼 수 있는 거 맞지? 너 지금 임신시켰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비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돈이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는 긴장하고 있어라. 아, 당연하죠, 아버지. 지금도 신경 바짝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저를 뭐 좋은 배우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요. 최소 5억이고 잘만 구슬리면 그 이상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장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저 대화가 저를 겨냥한 것처럼 귀에 쿡쿡 박히며 들려왔습니다. 차라리 예비 시아버지가 혼자서 저런 소리를 짓거렸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칼같이 잘라내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 남편이라는 놈이 제 이름까지 똑바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아, 아버지 덕분에 잘 물었어요. 어디서 이런 대어를 낚아오신 거예요? 나은이 걔가 능력도 있고 귀찮게 하지 않은 성격이라 너무 좋아요. 굳이 공들여서 연기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예비 남편은 제가 부유하고 갖고 있는 쇼핑몰까지 잘 나가다 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무슨 5억을 껌값 취급하면서 그 이상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배신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마냥 당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아빠 때문에 한번 단련해 본 적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당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상견례 자리로 오고 계시죠? 정확한 사정은 제가 집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 자리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 부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받아줘요. 대부분 제가 받아칠 테니까 표정 관리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엄마는 영문을 모르시는 와중에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상견례 자리를 취소해버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워 삶으려 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아주 그냥 되도 않는 요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비 남편이라는 놈은 사립학교 교사인 만큼 저랑 재력이 상대도 안 됐거든요. 다만 저는 예비 남편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저보다 아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지가 반반해올 자신도 없을 신혼집을 원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뱃속에 애가 있으니 물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무거나 지가 원하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았어요. 올해가 하루 이틀 살고 말 것도 아니고 애도 키워야 하니까 이 정도 규모의 집은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혹시 우리 아버지나 장모님이 놀러 오시면 묵으실 방도 있어야 하잖아.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 매일 놀러 오실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할까 싶어서. 그래도 당신이 강조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의 집에서 발품 팔아보자. 저는 예비 남편의 요구를 전부 다 적극적으로 수용해버리면 오히려 의심을 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응하는 태도를 고수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은 아주 그냥 좋아 죽더라고요. 분명 입꼬리를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얼굴이 점차 상기되고 있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저 두 것들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읊어준 거예요. 엄마도 상상도 못한 상황에 놀라시면서도 분노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뭐 이런 양아치들이 다 있어. 부자가 쌍으로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도 아우 기가 막히네. 절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 애 혼자 키울 걱정 말어라. 내가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곰곰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면 좋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작정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다지만 저 두 것들이 구체적으로 5억을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방안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복 동생이 나이 먹고 철들어서 형사가 됐는데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러 찾아왔었다고 해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너무 늦게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엄마도 밖에서 들인 자식을 키우는 게 보통 노고가 아니셨을 텐데 저만 힘든 줄 알았나 봐요. 이복 동생은 눈물로 잘못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동안 일부러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굳이 아픈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두 것들을 뒷조사하려고 하니 이복 동생을 언급하시면서 맡겨보자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 잡고 이복 동생과 재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은 개인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조사해 줬어요. 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했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복 동생의 뒷조사 덕분에 예비 시아버지가 제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또래의 여성들을 꼬드겨서 돈 받아 챙겨 다녔더군요. 이 나이에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으시면 우리 알고 지내면서 차나 한잔 하러 다닐까요? 이대로 놓치기에는 후회할 게 뻔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저 원래 이런 남자 아닙니다. 하도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니까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젊은 여자와 인연이 닿고 싶었는지 음란 채팅을 하다 스미싱 사기를 당해 모조리 잃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제 발 저려서 스미싱 사기 당했다고 신고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핏줄이 어디 안 가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자가 똑같은 잡것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예비 시아버지는 본인이 잃은 돈을 채우기 위해 부유해 보이는 주택에 사는 우리 엄마를 노렸다가 제가 진짜 그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비 남편 시켜서 결혼시키려고 한 거예요. 남들이 고생해서 번 돈과 마음을 이용하려 들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 시아버지의 피해자분들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의 직장인 사립학교 앞으로 모셨죠. 당연히 예비 시아버지도 불러냈고요. 우리 며느라가가 밥을 사준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디 한번 비싼 밥 좀 얻어 먹어볼까? 임신까지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니? 예비 시아버지는 저한테 밥 얻어먹는다고 신나게 왔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니 그야말로 귀신을 본 것처럼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분들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터라 멱살을 붙잡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야, 이 새끼야.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냐? 언제는 나밖에 없고 평생을 책임지고 싶다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자식을 믿은 바람에 정신까지 망가져서 병원에 다녔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다닌 거야? 너 때문에 나는 내 손주 학원비도 못 주고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지냈다고. 그동안 저지른 만행은 잊고 잘 지냈나 봐. 아주 피부도 좋아 보이네. 죽을 때까지 너 편히 살지는 못하게 해줄 거야, 이 새끼야. 아니 다들 진정이나 좀 해요. 제가 지금이라도 돈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이러다가 사람들 다 구경하겠다고요. 우리는 교내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비 남편 퇴근 시간쯤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거라 꽤나 짭짤하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의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 근처 학원에서 차대고 기다리는 학부모들에게 그 선생이 제비라서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갈까봐 우려된다며 살짝 소문을 흘렸어요. 당연히 학부모들은 뒤집어졌고 예비 남편의 재계약은 바로 물 건너갔죠. 결국 예비 남편은 살아날 구멍이 모두 막히니까 저를 붙잡으려 노력하더라고요. 나 완전히 빈털털이 됐어. 그래도 우리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이대로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그래올 것 같지도 않아? 나 진짜 인생이 막막해졌단 말이야. 서로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지.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무슨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려고 들어.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당신 인생이 망가진 건 전부 당신이랑 잘난 아버지 때문이니까. 예비 남편이 어떻게 말해도 파혼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에 의해 예비 시아버지는 바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이복 동생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괜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증거까지 마련해 소환했더라고요.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 예비 시아버지의 피해자분들이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셨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냥 믿고 마음 준 게 죄지 뭐예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젠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죗값을 치러야 돼요. 솔직히 누가 제 편을 들어줄까 싶어서 자식한테도 비밀로 했다고요. 이제는 얼굴 들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 사람은 제대로 혼나야 돼요. 그래야 저희 같은 피해자가 또 안 생기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사실 저도 파혼하게 된 거니까 내심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피해자분들은 서로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격려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해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워낙 나이가 있다 보니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나선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선 피해자분들이 피해 사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 드렸고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돈을 잃으셨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빠짐없이 정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복 동생과 상의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공익적인 사건이라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 대표를 정해 진술을 준비시키고 고소장 초안도 같이 검토하면서 증거 자료도 묶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가 저놈 다시 잡을 수 있게 연락 준 것도 너무 고마워요. 무슨 일 있으면 저도 꼭 돕고 싶네요. 피해자분들도 트라우마를 떠올리면 힘드실 텐데 용기 내주셨고 저는 그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피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복 동생을 통해서도 저에 대해 은인 같은 존재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민망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죠. 결국 전 예비 시아버지는 법정에서 고의성과 반복적인 수법이 지적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울면서 박수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복 동생이 마음 쓰였는지 몇 번 안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왕자님이 제 인생에 찾아와 준 거죠. 아무리 엄마가 곁에 있어도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아기의 얼굴을 보면 모든 생각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힘들었을 때 너 하나 보면서 견뎌냈는데 너 요즘 하는 거 보면 내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나도 예전 추억들이 저절로 떠올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보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도 출산도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 없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전 예비 남편에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 정도 돈은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전부 다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지른 만행을 잊지 않고 고달프게 한번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전 예비 남편이 상견례 때 제가 모든 요구를 순순히 받아준 거라 믿고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서 투자했다가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친구들한테 빌렸던 것만 갚아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가 인생이 완전 외톨이가 될 것 같아. 친구들도 일을 갈고 있는데
무서워서 연락도 못하겠어. 당신은 나한테도 꾸준히 양육비 보내야 하는 주제에 뭔 염치로 대신 돈을 갚아달라는 거야. 미쳤나 진짜. 당신이 사람들 속이고 살았으니까 외톨이 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도 제가 결혼을 강행했다면 이런 짓거리를 대신 막아주고 있어야 했겠죠. 역시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손주 보는 재미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기 방부터 들여다보시고요.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먹이는 건 기본입니다. 어쩔 때는 아기보다 엄마의 얼굴이 더 해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끔 제가 재택근무로 바쁜 것 같으면 엄마가 아기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시더라고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 자랑을 얼마나 하신 건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까지 되셨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엄마가 많이 즐거워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둘이서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아들 생각하면 그냥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그래, 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네 말대로 우리 손자 없었을 걸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끼리 재미나게 살아보자. 저랑 엄마 그리고 아들까지 셋이서 살아가는 일상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하고 싶은 근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복 동생이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 예비 시아버지 일로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복 동생이 얼마나 철들었고 성숙해졌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나, 나를 용서해주고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나도 누나의 남동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테니까 뭐 시킬 거 있으면 꼭 연락해. 지난 세월 누나랑 엄마를 슬프게 했던 만큼 내가 더 잘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신기하네. 진작 화해하고 살갑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한번 네가 먼저 지난 세월을 채울 만큼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볼게. 물론 나보다는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저는 예비 올케까지 소개받았고 꾸준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혼식에서 입을 의상을 이복 동생이 사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느껴지시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누구를 탓할 틈도 없이 힘든 일이 몰려오고 그걸 다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비들을 하나씩 넘기다 보면 언젠가는 저를 위해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사연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